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최악의 증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 소식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런 건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공부하기도 짜증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만 보고 정말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오락가락했는데요. 왜 그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는 졸츠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보다 23만 건이 줄었으며 이는 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기업들의 구인은 줄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용이 줄고 해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며 결국 또다시 나왔죠. 경기 침체, 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이다 라는 베팅도 나타나고 있어요. 패드워치의 9월 50bp 인하 전망이 상승되어 가고 있고 무려 45%,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 되었습니다. 과연 연준은 25bp만 내릴까요? 아니면 빅컷을 단행할까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또 하락했습니다. 진짜 반도체에 먹구름이 끼어가는 모습인데 어제 하락한 이유가 뭔가? 법무부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우리는 소환장 받은 적 없어요,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시간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차트가 뭔가 테슬라랑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결국 화무 11홍이다,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또 빠질 때도 열심히 빠질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이런 소식을 보면 더 멘탈에 타격이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5일 이후 증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 와중에 르네상스 리서치는 미국 증시가 10월 초까지 최대 10%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게 뭔 소리냐,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여기서 10%더 빠지면 어떡하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나름 타당하긴 하네요.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맞습니다. 길게 보면 무조건 좋았죠. 하지만 연준이 딱 금리를 초기 인하했을 때 그때부터 3개월 동안은 기술주는 저조한 성과를 보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럴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증시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요렇게 본다고 합니다. 물론 통계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다시피 9월달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 9월 말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크리스마스 효과라든지 세린 메이라든지 그런 게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구나, 금리 인하가 되면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는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의 테슬라 차트를 보면 꽤나 심상치 않죠? 뭐야, 다른 반도체랑 다르게 얘는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왜 테슬라는 4%나 올랐나? 그런데 그 확실한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8월 중국 판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달에 있는 빅 이벤트가 도대체 뭘까요?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2일에는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발표가 되고요. 10월 18일에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 또 일론 머스크 이벤트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ASS라는 걸 출시했다고 합니다. ASS가 뭔가? 바로 스마트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을 호출하면 알아서 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ASS 유튜브에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차가 좀 내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테슬라 차량을 호출을 하면은 지 혼자 시동 걸고 지 혼자 내 앞에까지 오는 그러한 서비스가 바로 ASS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상 자율주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최근 이거를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하반기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볼보 일단 후퇴한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죠. HSBC는 올해 독일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나 감소할 것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보는 결국은 철회했네요. 2030년까지 전기차로 완전 전환할 것, 그러한 얘기를 거의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했었지만 그런데 다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전기차 더 이상 어두워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1년 전, 작년에 반도체도 그랬어요. 야, 반도체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존재할까?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도체가 암울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주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이 2차 전지와 전기차 내년 내후년에 나타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지금 뭐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크래프톤의 목표가가 올라가는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조이라는 게임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저 길이 또 한번 나중에 출시하고 나면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자 대신증권 또 크래프톤의 목표가를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여전히 잘 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인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 있죠. 내년 판매량 추정치를 100만 장에서 170만 장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게이머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인조이가 어떤 게임인가? 심즈라는 게임 알고 계신가요? 그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픽이 더 좋아진 한국형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나만의 집이라든지 나만의 사무실 그런 것들을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즈라는 게임이 내가 뭐 직업을 가지고 돈 모으고 뭐 꾸미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직업 군인이 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작이 될지 얼마나 많이 팔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이제 카지노 업계 8월 실적을 까봤더니 괜찮았고 그리고 9월, 10월 중국, 일본 연휴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연이어 호재가 등장하며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나왔나? 바로 강원랜드에서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게임 기구도 늘어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실적이 당연히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강원랜드를 포함한 카지노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존에서는 베팅 한도가 원래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박이네요. 무려 3억까지 크게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강원랜드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법무부에서 딥페이크 분석 장비 도입 예산을 증액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마침 센즈랩이라는 기업은 어제 저녁에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페이크 체크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모멘텀이 재차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소식은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어제는 급등하더니 오늘은 급락하고 있어요. 체코 정부에서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어제 한국을 방문한 체코 특사가 한국과 최종 계약 체결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어제 원전 관련주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갑자기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설비를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웨스팅하우스가 또 난리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깔끔하게 덮기 위해서 오케이 좀 나눠 먹자 요러한 선택을 한다는 거겠죠. 물론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100% 우리 기술로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게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나눠 먹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길 거고,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도 우리나라 매출 자체도 당연히 줄어들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STO 관련주가 오늘 또 널뛰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 3일의 차트를 보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STO 관련주가 왜 오르나 봤더니 첫 출발은 바로 국회가 토큰 증권 법안 도입에 나서고 있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야는 항상 반대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STO에 대해서는 둘 다 호의적이라 그만큼 기대감도 높다고 하네요. 자, 작년 말에 더 갈까 했다가 법제화 실패로 모멘텀이 사라진 STO 관련주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점 찍어놨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K옥션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핑거라는 기업을 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오늘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갤럭시와 SM 또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차트는 어떤 흐름일까요? 다음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는 뭔가? 당연히 소렌토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런데 소렌토는 연식 변경으로 인해 8월은 50% 줄어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1등이 누군가? 바로 소나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자, 오랫동안 힘을 못 쓰면서 소나타는 끝났다, 소나타는 차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그런데 최근 들어 만족도가 높나 봅니다. 작년보다 2배 더 팔렸고요. 지난달보다 15%더 많이 팔리면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네이버에서 소나타를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오너들의 평가가 있는데 대부분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1등을 차지했겠죠. 그리고 2등부터는 그랜저, 스포티지, 산타페, 셀토스, 카니발 순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소나타 어떻게 생겼나 보다 보면 이쁘긴 합니다. 이게 택시차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이 안 팔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난번 소나타보다 훨씬 더 이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 올해 편입 실패할 듯. 올해는 당연히 된다고 말했던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편입, 하지만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은 유로 클리어 이용이 부족하고 결국은 내년에야 가능할 듯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아니, 야, 유로 클리어가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196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 예탁 결제 기구인데, 여기서 뭐하나 채권, 증권, 파생상품, 투자펀드들의 유가증권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금융기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용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 아직은 이르다, 편입은 이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로 세계국채지수 WGBI에는 주요 24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 GDP 10대국 가운데 안 들어간 나라는 한국이랑 인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GDP 하니까 GDP 봐야겠죠. 2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아쉬운 소식인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배경으로는 1분기에 1.3% 깜짝 성장을 한 바 있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던 성장세는 잠시 멈추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22년 4분기도 그랬습니다. 한번 역성장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우리나라 경제 잘 성장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주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을 위해서 제발 좀 크게 성장하고, 외국인 또 우리나라를 그냥 ATM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막 벌리더라,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꼭꼭꼭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금융당국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지금 또 98% 예금이 보호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은행에다 넣는 돈이 대부분 5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1억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거 올려봐야 그냥 특수 계층만 이득 보는 거 아닐까,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꽤나 신선한 시각이었는데요. 또한 5천에서 1억으로 보호한도를 올리게 되면은 다른 곳에 있는 투자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예금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또 경제가 또 안 좋니 뭐 경기 침체니 뭐나 하다 보니 안전한 투자처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금자 보완도를 1억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 돈이 한 번에 빠져나와서 예금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모든 거는 급하면은 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불안 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금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많이 신선했던 시각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야, 이런 장에도 52주 신고가 기업이 있군요.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악재, 뭐 반도체 고점이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경기 침체 등등 아무 상관없는 기업이겠죠. 경기 침체가 온다고 우리가 핸드폰 요금제를 낮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배당 매력이 상승하며 더 좋은 주식이 되다 보니 오늘 같은 날에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참고로 SK텔레콤의 예상 배당은 3,500원 정도 됩니다. 6% 이상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경기 침체가 좀 무섭다. 앞으로 뭐 증시가 진짜 아까 봤던 대로 뭐 10% 넘게 빠질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방어주를 잠시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이 결국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1년 만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 결국 9%에서 13%로 올라가고 받는 금액은 40%에서 42%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 올리고 2%더 받는다고 하니까 손해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보험료를 언제부터 올라가는가? 50대는 4년에 걸쳐 9%에서 13%, 그러니까 뭐 1년에 1%씩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년에 걸쳐 13%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9%에서 13%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기금 고갈이 원래는 5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2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나중에 우리가 풍족하게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4천, 5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국민연금 우리나라 기업 많이 들고 있고 그게 막 2배, 3배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연금 못 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시절이 꼭꼭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와서 도대체 뭘 먹을까요? BC카드에서 국내 음식 소비에 대해서 3년치 소비를 분석을 해봤는데 외국인이 선호하는 음식이 최근 들어 바뀌었다고 합니다. 1등은 뭔가 당연히 치킨. 야,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겠죠. 그리고 2등은 중국집을 또 많이 찾았다고 하고요. 한국, 한국에 와서 왜 중국집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내내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년 3위는 돼지고기였지만 올해는 간장게장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 국밥과 순두부도 순위권에 올라오며 이색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음식이 유명한 지역, 뭐 전라도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쪽을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 사상 최저치. 야, 여기가 진짜 문제입니다. 중국발 뭐 경기 침체, 경기 쇼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표를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6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였던 85.5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0점 만점인데 그런데 86이라는 거는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임금 상승은 미미하고 시장적 긴장에 따른 자본 유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난리라고 합니다. 21년 대비 25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약 30%나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매번 나오는 소식이죠. 경기 부양책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그러한 부양책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